번째 동영상에서 이기적 유전자의 핵심 주장 세 가지는 유전자 선택설, 유전자는 이기적이다, 이타주의는 혈연 선택론과 호혜적 이타주의로 설명 가능하다는 점을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이 세 가지 주장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의 자연 선택론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생물종은 자연 환경이 부양하는 것보다 많은 자손을 생산한다. 또 모든 생물종은 약간씩의 유전적 변이가 있다. 많은 자손 중 어떤 자손이 살아남을 것인지를 자연이 선택한다. 또는 자연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자손이 생존한다. 이러한 선택 또는 적응 과정이 수백 세대 반복되면 자연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 또는 자연 환경에 잘 적응한 자가 생존하며 생물종은 변화, 진화하게 된다. 자연 선택 이론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체 선택설과 집단 선택설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생물학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윤리에도 아주 근본적 차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두 설은 굉장히 면밀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개체 선택설이란 개체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이나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이고, 집단 선택설은 집단에게 도움이 되는 특성, 형질이 보존된다는 이론입니다. 단계를 잘하는 집단은 외부 침략에 잘 대응할 것이므로 살아남을 겁니다. 단계라는 특성은 집단에 도움이 되는 형질이고 유전 과정에서 보존된다는 거죠. 독수리가 나타날 때 경고음을 내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리는 새의 행동 역시 집단 선택설로 설명됩니다. 먼저 소리를 내면 독수리는 눈에 띄어 잡아먹힐 거죠? 그런데도 경고음을 내는 건 집단에 도움이 되는 거죠. 이에 비해 대표적으로 이기심, 이기적 행동은 개체 선택설로 설명됩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집단 선택보다 개체 선택이 기본이고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타주의자의 집단 내에 희생을 눈꼽만치도 하지 않으려는 소수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다른 이타주의를 이용하려는 이런 이기적인 반역자가 한 개체라도 있으면 정의에 따르자면 그 개체는 아마도 다른 개체보다 더 잘 살아남고 자손도 더 많이 낳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은 그 이기적인 특성을 이어받을 것이다. 여러 세대의 자연 선택을 거치고 나면 이 이타적 집단에는 이기적인 개체가 만연해 이기적 집단이라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새치기를 하면 그는 큰 이익을 보고 그 줄은 곧 깨집니다. 전쟁이 터져 성인 남성이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데 몰래 빠진 자가 있다면 그는 살아남게 됩니다. 이런 자가 꼭 생겨나죠? 도킨스는 개체는 죽어서 사라지지만 유전자는 후손을 통해 계속 남으므로 불멸의 이중나선이고 따라서 유전자가 선택의 기본단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개체 선택론과 유전자 선택론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킨스는 둘을 보는 각도의 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유전자 선택설은 개체 선택설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개체 선택설과 유전자 선택설이 보는 각도의 차이라는 건 리처드 도킨스가 이기적 유전자 24쪽에서 네커의 육면체를 들어 설명합니다. 네커의 육면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두 번째 모습으로도 보이고 세 번째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맞다고 할 수는 없죠. 도킨스는 유전자의 관점과 개체의 관점이 있다. 제대로 이해한다면 두 관점이 같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같은 하나의 진실에 대해 두 개의 관점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도킨스는 유전자 선택설로부터 생명체는 유전자의 운반 도구라고 주장하는데 이런 반론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은 가축의 생존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늑대가 가축이 된 게 개인데 늑대는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개는 인간이 지구에 존속하는 한 멸종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늑대는 20만 마리에 불과하지만 개는 4억 마리나 됩니다. 늑대의 일부는 개가 됨으로써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안전하게 남길 수 있게 됐으니 늑대를 가축화시킨 인간은 거꾸로 개의 생존 도구라 할 수 있는 거죠. 가축이 된 소, 돼지, 말, 양의 입장에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를 보면 인간이 밀을 길들인 게 아니라 밀이 인간을 길들였다는 말이 나옵니다. 기원전 1만 년 지중해 연안에만 자생하던 야생밀은 농작물이 됨으로써
현재 전 세계 재배 면적이 225만 제곱킬로미터로 영국의 10배에 이릅니다. 멸종할 수도 있었던 야생밀은 농작물이 됨으로써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에 비해 인간은 밀을 재배하기 시작한 지 2000년도 되지 않아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됐습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해야 했죠. 유전자 선택론 관점에서 본다면 밀의 유전자 보존을 위해 인간이 죽도록 일하는 셈입니다. 영국어 셰뮤얼 버틀러는 닭은 달걀이 다른 달걀을 만들어내는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유전자 선택설이란 결국 개체는 유전자들이 그들과 똑같은 유전자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버틀러 말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논리를 복제하면 최근 알파벳이 자신을 후대에 남기는 운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킨스와 앙숙이었던 스티븐 제이 굴드는 다인 위휴라는 책에서 솔직히 말해 이런 유전자 선택설과 같은 선언은 은유적인 헛소리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맹공격했습니다. 개체 선택론과 집단 선택론은 단지 학문적 차원의 논쟁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만약 개체 선택론이 옳다면 정치, 경제, 사회 정책도 각 개인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논리로 갑니다. 신자유주의는 개체 선택론과 아주 친화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집단 선택론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정책이 옳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복지국자는 집단 선택설과 친화성이 아주 강합니다. 실제 개체 선택론자인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에서 복지국가는 자연의 법칙에 비춰볼 때 극히 부자유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장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 제목이 나와 있듯이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과 특히 관련된 특성은 바로 유전자 수준에서 이타주의는 나쁘고 이기주의는 좋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다. 그러므로 관대함과 이타주의를 가르쳐보자. 사실 이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 사람은 10명인데 빵이 5개밖에 없다고 합시다. 이때 양보하는 사람은 굶주리게 되죠. 어떤 수컷 사자가 다른 수컷 사자에게 암컷 사자를 차지하도록 양보한다면 이 녀석은 후손을 남기지 못해 그의 유전자는 사라질 겁니다. 따라서 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유전자를 가진 개체는 생존에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좀 더 깊게 설명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진화 생물학에서는 모든 생명체의 핵심 기본 활동을 4F로 봅니다. Fighting, Fleeing, Feeding, Fornicating. 일단 먹어야 하죠.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다음 반드시 섹스를 통해 후손을 남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그 생물종은 멸종합니다. 한데 찰스 다윈 진화론의 기본 전제인데 항상 그 어떤 생물종이든 환경이 허락하는 것보다 많은 수가 태어납니다. 따라서 먹이를 찾고 짝지을 대상을 찾을 때 항상 경쟁이 발생합니다. 먹이를 찾을 때 경쟁은 같은 생물종 안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다른 생물종 사이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짝지을 대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같은 생물종 안에서 발생하죠. 경쟁이 발생했을 때 경쟁 상대와 싸울 것인가 아니면 도망갈 것인가 이 두 가지 행동이 생기죠. 물론 복종화해 타협도 있지만 이는 세부적 사항이죠. 따라서 이 4F가 모든 생물종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4F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유전자를 가진 놈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도킨스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첫 번째 동영상에서 성적 이형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대개 수컷이 암컷보다 덩치가 큰데 이는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수컷끼리의 경쟁 때문으로 해석된다고요. 이런 성적 이형도 방금 말한 4F 활동 중에 발생합니다. 덩치가 커진 것 역시 수컷 덩치가 커진 것 역시 짝짓기를 하고 후손을 남기기 위한 이기적 행동의 결과물인 거죠. 단 6,600만 년 전 지구에 지름 10km 운석이 떨어져 덩치가 컸던 공룡은 멸종하고 쥐만 했던 포유류 조상은 살아남았습니다. 또 가장 별 볼 일 없는 생명체인 박테리아가 지구 생물 총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비교적 짧은 기간의 이기적 행동으로 잘 적응했던 게 몇 천만 년 혹은 몇 억 년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이득이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합니다. 아무튼 유전자가 어떤 생물종이 포F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이 생물종은 성공할 겁니다. 여기서 유전자 결정론이 나옵니다. 즉 유전자는 어떤 생물종이 부닥칠 상황에 대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만들어 놓고 생물종에게 지령 혹은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기적 유전자 136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달콤한 것, 오르가슴, 따스한 기구, 방실거리는 아이 등 보상이라고 불릴 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구역질, 공복, 울고 있는 아이 등 불쾌한 것들의 목록이 있다. 만약 당신이 무엇인가를 한 뒤에 불쾌한 것 중 하나가 생기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마라. 그러나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생기면 그것은 반복하라. 유전자가 이렇게 생물종을 프로그래밍하고 지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유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안드로메다 외계인처럼 자기들을 대신해서 신속히 작동할 컴퓨터를 조립하고 예상할 수 있는 많은 우발적 사건들에 대처하기 위한 규칙과 충고를 사전에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뿐이다. 유전자가 할 일은 뇌가 평균적으로 이득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뇌에 미리 프로그램을 짜놓는 것이다. 진화라는 카지노에서 쓰이는 판도는 생존이다. 예를 들어 호모사피엔스는 단 것을 좋아합니다.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 탄생한 이후 19만 년간 수렵채집 생활을 했는데 그때 단 것은 벌꿀과 과일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없던 시절 귀한 단 것을 보면 일단 먹어서 체내에 저장하는 게 최고죠. 단 것은 칼로리가 높아 비만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진화 과정에서 단 것을 좋아하는 유전자가 후대에 전해졌고 따라서 현대인은 비만을 꺼려하면서도 단 것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하철 좌석이 텅 비어있을 때 대개 좌 끝쪽에 앉습니다. 수렵채집 시절 맹수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는 게 습성이 돼서 그런 겁니다. 가운데에 앉으면 눈에 확 띄지만 좌우 끄트머리에 앉으면 안 그렇죠? 즉 잘 숨도록 하는 유전자가 없던 호모사피엔스는 일찍 죽었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 유전자는 후손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죠. 유발 하라는 사피엔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칼로리 식품을 탐하는 본능은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 오늘날 우리는 고층 아파트에 살며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하지만 우리의 DNA는 여전히 아프리카 초원위를 누빈다. 그래서 냉장고에서 아이스크림 통을 발견하면 한 숟가락 푹 떠서 먹고 전복 콜라로 입가심까지 하는 것이다. 유전자는 이기적인 것은 맞는 듯한데 문제는 세상에는 이타주의적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도태되지 않고 생존하고 후손을 남길 수 있는 까닭은 과연 무엇일까? 유튜브에 보면 호수물에 빠진 사슴을 구해주는 게 새끼 사슴을 다른 사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자 등의 동영상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그리 이기적이라면 어째서 이타주의적인 사람이 생겨났을까? 사람은 윤리 도덕 교육을 받아서 그렇다 쳐도 동물들 가운데 상당수가 왜 이타주의를 발휘하는 것일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이 책은 이타주의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혈연 선택론과 호혜적 이타주의입니다. 혈연 선택론이란 자신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개체, 즉 부모나 형제자매, 조카 등에게 이타주의를 발휘한다는 겁니다. 친족은 자신과 유전자를 공유하므로 이들을 돕는 건 결국 자신의 유전자 일부를 후대에 남기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란 내가 주면 남도 나에게 그만큼 줄 것을 기대하고 이타심을 베푼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흡혈박쥐가 동료한테서 피를 얻어먹으면 다음에는 피를 줬던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는 행동을 보이는데 이게 호혜적 이타주의죠. 따라서 이타주의는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므로 이기주의에 속합니다. 이 두 가지 이론은 이타주의를 이기적 유전자로 설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혈연 선택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전자는 겉으로 눈에 보이지 않죠? 유전자가 다른 개체 안에 자기 사본이 있다는 걸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척입니다. 친척은 자기와 유전자를 공유할 확률이 높으니까. 대부분의 생물들은 감수 분열을 합니다. 따라서 엄마와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하나씩 받죠. 나와 부모는 유전자를 2분의 1 공유합니다. 나와 형제는 2분의 1, 나와 사촌은 8분의 1, 나와 팔촌은 128분의 1이죠. 이를 근연도라고 합니다. 영국의 유전생물학자 제이비에스 홀데이는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자
만일 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버릴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전해집니다. 즉 형제 2명이나 사촌 8명을 구하면 자기 유전자 100%를 살리는 것이므로 자기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주의할 게 지구상 모든 인종의 외형은 달라 보이지만 유전자는 99.9% 똑같다는 겁니다. 외형이 다른 건 각 지역 환경에 적응한 결과입니다. 침팬지와 인간은 유전자가 98.8% 똑같습니다. 따라서 근현도란 모든 인종이 99.9% 유전자가 동일한 상황 속에서 차이가 나는 나머지 0.1% 안에서의 가까운 정도입니다. 즉 부모와 자식 간의 근현도가 2분의 1이라는 게 두 유전자가 50%만 같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와 친척이 아닌 타인과의 근현도가 0%에 가깝다는 게 나와 그가 공유하는 유전자가 0%라는 뜻도 아닙니다. 혈연 선택론은 진화 생물학자들의 난제했던 문제, 즉 꿀벌, 말벌, 개미 등 사회성 곤충이 여왕벌이나 여왕개미만 번식을 전담하고 일꾼들은 생식 능력이 전혀 없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사회성 곤충의 대부분은 일꾼들이고 모두 암컷입니다. 한데 이들은 생식 능력이 없이 여왕이 낳은 새끼들을 돌봅니다. 이는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체의 번식을 포기하는 것으로 집단 선택설처럼 보입니다. 한데 혈연 선택론에 따르면 여왕이 낳은 새끼와 일꾼들, 즉 자매 간의 근현도는 4분의 3으로 일반적으로 감수 분열을 하는 생물종의 근현도 2분의 1보다 높습니다. 즉 사회성 곤충의 번식 방식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유전자를 후대에 남긴다는 관점에서 보면 이익이라는 거죠. 이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벌목은 단수 이배챙입니다. 암컷들은 모계와 부계에서 염색체 한쪽씩을 받아 쌍을 이루는 정상적인 이배체 수정란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수컷들은 미수정란에서 나오고 따라서 모계 쪽에 염색체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용어로 그들을 정상 염색체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반수체라고 합니다. 벌목에서 사회성 곤충에서 일꾼은 모두 암컷, 여왕은 자식들과 2분의 1의 근현도, 자매들은 형제들과 2분의 1인 4분의 1의 관계. 왜? 자매의 유전자가 부계일 경우 형제와는 근현도 제로, 형제의 유전자는 전부 모계이기 때문이죠. 자매의 유전자가 모계일 경우 형제의 유전자 역시 모계이므로 근현도는 2분의 1. 따라서 0과 2분의 1의 평균인 4분의 1이 근현도가 됩니다. 자매들끼리의 근현도는 4분의 3입니다. 자매의 유전자가 부계일 경우 자매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근현도는 1입니다. 만약 자매의 유전자가 모계에서 온 것이라면 자매의 공유 확률은 2분의 1입니다. 따라서 1과 2분의 1의 평균은 4분의 3이 되는 거죠. 혈연 선택론은 동성애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데도 사용됩니다. 에드워드 윌슨은 인류 초기 소규모 혈연 집단 생활을 했을 때 어떤 집단은 이성애자들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집단은 동성애자가 소수 끼어 있었다고 가정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후손을 남기지 못하지만 형제자매 친족들을 잘 돕는다면 이 집단은 이성애자만으로 구성된 집단과의 경쟁에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동성애자들은 형제자매들과 2분의 1의 근현도를 갖고 있으므로 그 유전자가 전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동성애 유전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 존재하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이건 하나의 가설입니다. 호혜적 이타주의는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주고받기입니다. 내가 너의 등을 긁어주마. 그러면 너도 내 등을 긁어줘. 이겁니다. 흡혈박쥐가 이번에 피를 얻어먹으면 다음번에 전에 도움을 줬던 동료에게 피를 나눠주는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혜적 이타주는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동물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동물들이 그루밍을 합니다. 그루밍은 털 고르기란 뜻인데 서로 털을 골라줌으로써 기생충도 잡아내고 사회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도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사 지금 그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나중에 되갚기가 돌아온다는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렵 채집 사이는 사유재산자가 없었고 대형 동물을 사냥하면 반드시 서로 나눠 먹습니다. 대형 동물은 양이 많아서 자기 혼자 또는 자기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냉장고도 없으니 장기 보관이 안 되고 결국 못 먹은 건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 동물을 사냥해 이웃과 나눠 먹으면 나중에 내가 사냥을 못했을 때 남에게 고기를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냉장고가 없는 대신 사회적 저장을 했습니다. 수렵 채집 사회에서 만약 누군가 사냥해서 혼자만 먹고 이웃과 나누지 않으면
경고를 하거나 자주 그 행동이 반복되면 집단에서 쫓아내버립니다. 한대 혈연 선택론은 난점이 있습니다. 아내와 사촌이 물에 빠졌다고 합시다. 100% 아내를 먼저 구할 겁니다. 그러나 아내와 나는 근연도가 제로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물종은 근친교배를 피합니다. 유전적으로 열성 유전자가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혈연 선택론으로 따지면 근연도가 8분의 1인 사촌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혹시 아내는 자식을 낳아 후대에 내 유전자의 일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아내를 구해야 한다는 반박이 가능합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아내가 폐경기가 지났다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폐경기가 지난 아내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식과 형제가 물에 빠졌을 때는 당연히 자식을 먼저 구하겠죠. 하지만 자식이나 형제나 근연도는 2분의 1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식은 구하고 자신은 죽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한데 나와 나 사이의 근연도는 1이고 나와 자식의 근연도는 2분의 1입니다. 근연도로 따지면 만약 자식을 구하려도 내가 죽을 것 같다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홀데인의 논리를 빌리면 자식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위험에 빠졌을 때는 내 목숨을 버리고 구할 가치가 있다가 됩니다. 한 명은 안 됩니다. 한 명만 구하고 내가 죽으면 유전자 전달 측면으로 손해죠?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 만약 내 형제와 자식이 물에 빠졌다면 내 형제를 구해야 합니다. 일란성 쌍둥이인 내 형제와 나는 근연도가 1이고 자식은 2분의 1이 불과하니까요. 사형제가 길을 걷다가 괴물을 만났다고 가정합시다. 한 사람이 제일 먼저 봤을 때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도망가서 살거나 아니면 괴물에게 대항해 다른 형제들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거나. 한데 혈연 선택론에 따르면 괴물에 대항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형제들을 구함으로써 자신의 1.5배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만 도망가면 자기 혼자의 유전자만 후대에 남길 뿐이기 때문이죠. 한데 과연 이렇게 근연도를 따져서 행동할까요? 앞에서 사회성 곤충은 자매 간의 근연도가 4분의 3이므로 일꾼들이 번식을 포기하고 여왕이 낳은 새끼들을 돌보는 게 유전자 전달 측면에서 이익이라는 논리를 봤어요. 한데 그렇다면 왜 사회성 동물은 곤충을 포함해 채 20여 종이 안 될 정도로 일이 적을까요? 유전자 전달 측면에서 보자면 여왕이 번식을 전담하는 사회성 동물이 제일 유리한데 리처드 도킨스의 말대로 생물종은 유전자의 전달 기계라면 유전자 전달 측면에서 모두 사회성 곤충 혹은 사회성 동물이 진사회성 동물이 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사실 유전자 전달 기계로 임무를 가장 확실하게 수행하는 방법은 무성생식을 하는 겁니다. 무성생식을 하면 100% 확실하게 자기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생물종은 암수로 나뉘어 유전자의 50%만 전달합니다. 암수로 나뉘면 짝짓기 하는 과정에서 포식자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해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소비해야 합니다. 인간을 보세요. 남성이 여성에게 구애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 자원을 소비하는지. 한 배에 많은 새끼를 낳는 종은 별 상관없지만 인간의 경우 보통 한 번에 한 명의 자식을 낳습니다. 남과 여 두 개체가 결합해서 한 개체만 태어나죠? 이것도 유전자 전달 측면에서 보면 손실입니다. 즉 혈연 선택론은 많은 생물종이 왜 암수로 나뉘어졌는지 설명하기 힘듭니다. 또 새끼 사슴을 구해주는 개나 사자처럼 전혀 종이 다른데도 이타적 행동을 하는 사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운동 역시 혈연 선택론으로 설명 불가능합니다. 굳이 약간 억지스럽게 해석한다면 어차피 사람과 생쥐의 유전자가 80%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등 동물과 인간이 유전자 상당수를 공유하니까 동물보호운동의 정당성이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운동이란 결국 환경보호운동이고 이는 인간이 사는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인간에 유익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호혜적 이타주의에도 의문점은 있습니다. 즉 모든 이타주의가 단순히 주고받기인 것인가? 이런 의문이죠. 예를 들어 무게 100kg짜리 쌀가마니를 들 수 없어 남과 같이 들고 술에 싣고 집까지 옮긴다면 혼자서는 절대 들 수 없는 걸 남과 함께 든다면 둘 다 이익이죠. 이는 단지 주고받기가 아니죠.
주고받기는 내가 먼저 주고 나중에 받든지 아니면 남이 먼저 주고 내가 나중에 받든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은 동시에 발생하고 동시에 이익을 봅니다. 시간 제한이 없어요. 협력과 호의적 이타주의는 범주가 다르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재수의 딜레마 게임을 설명하는 부분에 많은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논의하겠습니다.